김어준의 뉴스 공장. 자, 2부에 이어서 김지훈 박사님과 미국 이야기, 셧다운 이야기를 길게 해보려고 했는데 셧다운이 풀렸어요. 오늘 새벽에. 풀렸는데 이것도 임시죠? 그렇죠. 2월 8일까지 이제 이해가 된 거고 그 이후에 만약에 그 전에도 뭔가 이렇게 이결이 안 되면 또 이제 셧다운이 갈 수는 있는데 이제 봐야죠. 미치 매코넬 원내대표가 지금 이제 그 이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그러니까 일단 이거 통과시키자고 설득을 해갖고 겨우 된 거거든요. 근데 다카하고 그 멕시코 장벽하고 거래가 되고 있는 중인가요? 민주당 측에서 하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그 척슈머 그 상원 의원이 하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조금 바꿨죠. 어떻게 바꿨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예산을 조금 하고 다카 살려달라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에서 뭐 다카 살리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자기는 뭐 별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바꾸고 그리고 공화당 측에서도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민주당 이제 딕 덜빈이라는 또 상원 의원이 있어요. 둘이서 같이 해갖고 다카에 이제 80만 명 전부는 아니지만 거의 한 60만 명 정도 살려주고 대신에 얘네들이 이제 부모를 초대해갖고 부모도 같이 살 수 있게 그거는 끊어버리자. 그리고 이제 뭐 장벽 예산을 주자 뭐 이런 식의 절충안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서 약간 싫다는 듯이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거지 소굴 얘기가 나온 거죠. 그 자리에서. 쉿홀. 네. 네. 우리는 이제 거지 소굴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어감을 살리면 뭐가 됩니까? 거지 소굴은 너무 완화된 표현 아니에요? 느낌이 좀 완화된 느낌이 없잖아 있죠. 많이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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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지 소굴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 좀 해주세요. 전문가 입으로. 전문가 입으로. 네. 뭐 똥통 뭐 이런 정도로. 똥통. 그렇죠. 네. 거기에 훨씬 더 가깝죠. 네. 똥통이야 거기는 뭐. 느낌 확 살죠 그러면 좀. 네. 거지 소굴이 아니라 그걸 또 아주 세게 표현한 그런 정도의 표현을 해가지고 이제 그 상대 국가들이 화가 났고. 네. 일반 국민들도 화가 났고요. 그렇죠. 네. 린지 그램 상원 의원도 뭐 하자는 거냐 도대체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뭐 그러고. 다른 국가에서. 뭐 안 했다 그러죠. 근데 백악관에서는. 본인은 안 했다 그러고 들은 사람들이 있는데 뭐 어때요. 그래서 이제 이 전선이 서서 셧다운이 됐다가 지금 일시적으로 해제된 상태고 2월 8일부터 다시 그때까지 해결이 안 되면 다시 한번 그때 나오시기로 하고요. 지금 미국 상황을 간단하게 또 짚어보자면 러시아 문제는 좀 잠잠하죠. 지금 계속 수사는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수사망을 이제 좀 좁혀가면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 쑥 또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누구를 이제 뭐 수사를 한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계속 뭐 하고는 있어요. 사위 얘기가 나왔었죠. 사위가 타겟이 될 수 있다. 네. 사위가 타겟이 되면 그 다음 대통령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대통령으로 거의 간다고 봐도 딸하고 뭐 아들 뭐 자식 엮여서.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가라앉은 상태인데 계속 수사는 되고 있는. 그리고 정치 상황에 따라 훅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러시아보다 최근에 화제가 됐던 파이어 앤 퓨리 거기 보면 이제 트럼프 내부 인사들을 쭉 인터뷰해가지고 책으로 내서 크게 화제가 됐잖아요. 네. 거기 이제 가장 재밌는 내용이 뭐냐면 트럼프는 대통령이 될 생각이 없었다.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걸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오히려 트럼프 캠프는 당선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다. 그러면서 당선이 된다는 목표가 아니었고 자기들도 당선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해 충돌의 문제, 뭐 돈을 받는다든가 러시아 쪽으로부터 강연료를 받는다든가 또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한 건물에 외국 인사들 막 부르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 묵게 하고. 그래서 대통령인데 국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사람들을 자기 비즈니스에 활용했기 때문에 거기 묵게 하고 이해 충돌의 문제가 생기고 근데 이제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대통령 될 리가 없기 때문에 막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당선이 확정이 되고, 이제 와서 이제 뭐, 연설 같은 걸 하잖아요. 모습을 보시면은 굉장히 놀랐다,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은 확실히 보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굉장히 기뻐하고 같이 환호하고 이러는데,
이건 뭐지? 잠잠하고, 약간, 네, 예. 그래서 약간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에 연설을 할 때, 트럼프가 정말 처음으로 아주 프레지덴셜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진지하다고. 진지하죠. 예. 해석했는데 그때는 그게 아니고 진지한 게 아니라 당황한 거예요. 예, 좀 놀랐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전세가 좀 힘들다라는 평가도 사실 있었고, 그래서 더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목표가 당선이 아니었다. 이렇게 전세도 힘들었지만 목표가 당선이 아니었다는 내용이 나오죠. 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사실은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방송국을 하나 차리려고 했었다. 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충분히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죠. 워낙에 그러니까 TV 스타였으니까. 비즈니스를 하려고 출마했는데 덜컥 당선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또 사람이 이렇게 그 자리에 올라가면 잘하고 싶잖아요. 네.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죠. 예. 그러니까 진정으로 준비되지 않은 그래서 아직도 임명되지 않은 관료들이 많죠. 빈 자리들이 굉장히 많죠. 네. 내가 구성하고 이런데. 출발한 게 아니었던 네. 거예요. 예. 지금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이 관료 조직을 별로 믿지 않는 것도 있어서 딱히 꼭 굳이 채워넣을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본인 하나로 충분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그냥 중요한 거다. 예? 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얘기도 꺼낸 이유가 뭐냐면 이 이해 충돌의 문제 때문에 네. 미국은 이거 엄격하잖아요. 엄격하게는 한데 걸려면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제 생각에는 러시아 게이트를 파고 헤쳐갖고서는 탄핵을 한다든지 법적으로 거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걸긴 굉장히 네. 쉽거든요. 대통령을 권한을 이용해서 자기 비즈니스를 한다. 네, 근데 그 정도의 좀 분위기도 사실 조성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굳이 그렇게까지 할 만한 큰 게 뭐가 있느냐. 요런 부분도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쉽지는 않은 거죠. 아무래도 살아있는 권력이니까. 자, 이 이해 충돌의 문제가 러시아보다 더 클 수도 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평창 올림픽이 네. 사실상 망했다는 식의 보수 매체 혹은 보수 정당의 주장이나 안 되길 바래요. 예. 안 되길 바라는데 실제 미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좀 다릅니다. 역대 방송 올림픽 주관사 방송의 광고 액수가 역대 최고에 달했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유명 앵커가 복귀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유명 앵커 복귀는 아마 케이티 크레이글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이제 간판 여자 앵커죠. 그러니까 뉴스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쇼 같은 거, 토크쇼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제가 알기로는 MBC 나이트라인의 앵커, 메인 앵커죠. 네. 레스터 홀트라고 지난 대선 때 첫 번째 대선 토론 머더레이터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마식령에 가 맛있네. 지금 왔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서 이제 북한에 취재하고, 가 예. 그러니까는 방송 주간 방송사잖아요, MBC가. 어떻게 보면은 이 남북한 공식장이라는 단일팀이 이런 게 그쪽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화제성이 있는 거죠. 굉장히 화제가. 예.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올림픽 별 관심이 없어요, 사실. 슈퍼볼은 좋아하는데 특히 이제 동계고 이건 하계도 아니고. 네. 근데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이상한 나라다. 근데 같이 입장을 한다고 올림픽에 나간다고 약간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래서 화제성은 굉장히 있고 IOC도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자질팀 얘기 또는 한반도 얘기 네. 이런 얘기가 이제 정쟁의 소재로 그렇죠. 쓰이는 측면이 있고 이것이 막 큰 논란인 것 같은데 자기들도 옛날에 그렇게 똑같은 얘기 했으면서 뭘 지금 와갖고 다른 얘기를 하고 제가 할 얘기를 하시네. 근데 이제 해외에서는 굉장히 화제성이 있는 뉴스인 겁니다. 이게. 그럼요. 그래서 미국에서 광고도 많이 붙고 그리고 요거가 크게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방송사가 지금 이렇게 나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마식령 가고 이러는 거죠. 마식령 가고. 자, 우리 분위기하고 다르게 해외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흥행에 뭔가 대박 요소가 등장했다. 네, 거기에 이권이 있는 하여튼 사업체들은 다들 이제 굉장히 환대를 하는 분위기죠.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광고도 많이 붙고 있다. 네. 네. 국내 분위기하고 다릅니다. 네, 현재 그 소식도 좀 전해주셨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습니까? 1년 됐는데.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한 37%, 40% 그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역대 한 두세 체제를 달. 계속 유지합니까? 그렇죠. 그래도 공화당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80% 넘게 지지를 여전히 받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90% 가까이 싫다 그러고, 그리고 인디펜던트, 무소속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는 한 반반 갈린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나뉘는 거군요.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37에서 40. 그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네, 역대 대통령 취임 1년 미국 대통령 기준으로 네. 역대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조만간 다시 모시겠습니다. 네. 한동안 저희가 미국 소식을 안 들어가지고. 자, 김지윤 박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하태경 님이 요즘 바쁘셔가지고, 네, 오늘은 전화로, 왜냐면 지금 바른정당이 광주에 지도부가 내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하태하태 광주 와 있습니다. 광주에서 보고 드립니다. 네, 호남 민심을 좀 잡아보려고 가셨나 보죠? 예, 여기서 아침부터 많은 분들로부터 박수 받고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크게 환영받지는 않으실 것 같긴 한데, 지금 일정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제 최고위원회 곧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망월동 가서. 망월동. 하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국민통합포럼. 네. 안철수 대표 와서 같이 행사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호남에서 바른정당 첫 최고위원회도 하신다고? 예. 예, 그렇습니다. 이 호남 첫 최고위원회입니다. 열심히 노력하시는군요. 예. 제가 그래서 화끈한 거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아, 그래요? 광주 시민들에게 드릴. 예. 정말 화끈한지 한번 말씀해 봐 주십시오. 딱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여전히 빨갱이 장사하는 낡은 보수 몰아내야 된다. 자유한국당? 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뭐 주사파 정권 하더니만 이제 주사파 정권의 좌파 사회주의 정부. 이거 뭐 빨갱이 장사 아니면 할 게 없냐. 개혁 보수는 빨갱이 장사 안 한다. 뭐 이거 하나 하고요. 예. 두 번째는 제가 그 전에도 이야기하긴 했는데 좀 덧붙여서 김대중 빨갱이로 몰고 광주 민주항쟁을 빨갱이로 모은 대한민국 보수는 광주에 사과해야 된다. 제가 오늘 정말 진심 어린 그런 사과를 할 생각입니다. 자, 대한민국 보수가 광주에서 새로 태어난다 선언을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이제 호남 표심도 잡아야 되니까, 민심도 잡아야 되니까 그런 행보를 하고 계신데, 그런데 이제 그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당이 사실상 그 반으로 쪼개져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인데, 네. 사실 안철수 대표 많이 추락했고, 저희도 부족한 점 많고 한 거 다 알고 있고, 근데 이제 호남 분들에게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은 그대로 민주당 지지하실 것이고 민주당에 마음을 두지 못한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호소를 할 생각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부족하지만 적어도 호남 박지원 당보단 낫지 않냐. 호남 박지원. 그리고 한국당보단 낫지 않냐. 네. 그래서 우리가 더 잘할 테니까 우리의 정말 지극 정성을 봐서 한번 믿어달라는 간곡한 호소를 해야죠. 광고를 있겠습니다. 바른정당에서의 노력은 알겠습니다.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이제 통합이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노력을 하시는 건데 국민의당 내에서는 이 안철수 대표 측에서 반대파를 징계한다고 한단 말이죠. 오히려 더 자극하고 있어요. 요 징계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질은 이게 이제 국민의당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친안당과 친박당으로 갈리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 본질을 봐야 되거든요. 안철수 대표 비판할 수 있어요. 비판할 수 있는데 그 대안은 뭐냐? 사실 그러니까 이제 호남 친박당이거든요. 친박지원 당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자꾸 박지원 대표 쪽으로, 물론 박지원 대표가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는데, 박지원 대표에 대한 이제 영남권의, 이미지가 안 좋다 보니. 영남권뿐만 아니라 호남 분들한테도 제가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호남개혁신당이, 예. 호남개혁신당의 리더십이 뭐냐. 유승민 안철수 계속 비판하셨잖아요. 예. 비판은 우리가 다르게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호남개혁신당의 그 리더십은 박지원 아니면 박정천이다. 네. 어제 이용주 의원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친한당에 함께 못하지만 박지원 당에도 함께 못하겠다. 박지원 은퇴해라. 네. 이선으로 물러나라고 지금 은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선으로 물러나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당대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호남개혁신당은 이것대로 제가 볼 때는 미래가 있는가. 이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지금 사당 대표를 한번 쭉 놓고 보십시오. 추, 홍, 그다음에 이응자 들어가는 두 사람, 안유. 네 사람 중에는 그래도 안유가 낫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무슨 말씀? 안 그런 분도 있겠죠. 네. 근데 홍 대표보다는 전 낫다고 생각하고요. 예. 추 대표는 제가 평가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왜 안 하십니까? 하시지. 아니, 추 대표, 홍 대표, 사이좋게 팔짱 끼시고 할 때 제가 옛날에 오누이 남매 더맨 더머 같다고 비판한 적도 있는데, 저는, 민주당, 홍 대표랑 큰 차이 없다, 본질적으로 리더십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반대파,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쪽 입장은 이제 반대파를 징계한다는 것은, 이건 더 자극하고, 더 시끄럽게 만들 일인데,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징계 중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하면 의장을 이상돈 의원, 부의장을 윤영일 의원, 이 맡게 되는데, 이분들까지 징계를 해서 전당대회 의장권을 박탈하고, 예, 소위 당권파, 지금 안철수 대표 쪽에서 전당대회를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이걸 카드 꺼낸 거 아니냐, 이런 해설들이 있습니다, 해석들이. 근데 지금 보면 이제 반대파의 일정이 28일 날 창당 준비위원회 구성하는 거잖아요. 예. 창당 준비위원회는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당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새로운 당을 이미 만든 거거든요. 창준이가 이제 출범했죠. 예. 예, 창준이는 당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당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당에 들어가겠다고 정치적 의사를 표시한 분은 그 당의 전당대회를 하는 게 맞죠. 국민의당은 사실상 내용적으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을 그러면 출당을 시켜주면 좋지 않습니까? 정작 출당을 안 시켜요. 그래서 사실 그분들 출당에 대해서 비례대표인 이상돈 의원이 저쪽으로 가가지고 합류하겠다는 건데 징계는 하되 출당을 안 하겠다는 이것도 사실은 앞뒤 안 맞지 출당 문제에 않습니까? 대해서 이제 국민의당 의원들하고 저희들이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봤어요. 예. 이야기를 해봤는데 결론은 이걸 저도 아쉬운 점이 있고 저도 이상돈 의원하고 친하고 딴 분들하고 친한데 통합되고 나서 적어도 우리가 설득할 시간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설득이 불가능한데 뭘 자꾸 설득하지? 또 그렇지 않다니까. 이상돈 의원 같으면은 사실 과거에 우리 당이었어요. 자, 제 말은 뭐냐면, 그럼 얘기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 대표랑은 사이가 안 좋지만, 예. 또 마음 들 곳이 있으면, 그 당에 원수 같은 사람 한 사람 있어도 그 당 꼭 떠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본인은 가겠다잖아요. 자꾸 가겠다는데, 뭘. 그러니까, 요는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저쪽 반대파들의 당의 그 사이즈가 커질까봐 못 나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징계라고 하면서 당원권 정지까지만 시키는 거잖아요. 지금 논리대로면 그렇게 해당의 일을 결정적으로 했으면 출당시키면 되는 건데 출당을 안 시키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국민의당 지금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좀 월권적인 건데 만약에 통합신당이 되면 합당이 되면 제 발언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아무튼 지금은 어쨌든 아직까지는 다른 당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어쨌든 최대한 저는 이상돈 의원이 하태경이랑 한번 같이 하자. 이런 설득을 저는 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태경 의원이 거기 있는 거 다 알고서도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아니, 꼭 그렇진 않아요. 우리는 조금 온도차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이상돈 의원이랑 친한 분들이 많아서. 네, 친한 분들이 원래 있었죠. 예. 네, 우리 당은 여러. 거기 안 간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당 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건 조금 달라요, 온도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밝히긴 그렇지만. 자, 유승민 대표도 사실은 몇 차례나 안철수 대표한테 그분들 사실 출당시키고 오는 게 맞지 않냐. 왜냐면 새로운 당 만들어졌는데 또 세 분밖에 없는지 또 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에 합류할 생각이 없는 분들이 강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잘 있겠습니까? 계속 당 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하고 그러면 시끄러우니까
그럼 정리하고 오라고 유승민 대표는 입장을 낸 거잖아요. 그죠? 그게 맞죠? 예, 공개적으로 사실 요구했죠. 요구했고, 그 문제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일단은 조금 더 목소리는 안 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우리도 조금 설득할 시간을 가져보자. 그러면 만약에 예. 출당 안 해주면 방법이 없으니까, 네네. 세 분인지 또는 뭐 더 많은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세 분이,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통합되는 신당에 이제 소속이 되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예. 그때도 계속 나는 여기 있지 못하겠다. 출당시켜달라. 요구하면 어떡합니까? 그때. 그때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한 어느 정도 이제 저희들이 설득하고, 예. 다시 이제 이야기할 시간을 좀 가지고. 그게 며칠이나 필요합니까? 지금 뭐 이야기하기는 그렇고요. 예. 자, 알겠습니다. 뭐, 상대 이제 반대파들이 만들 당이 잘 안 되길 바라는 건 당연하죠. 당연한데, 이건. 네, 그쪽에 가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거는 개별 의원들이 각자 판단할 일이죠. 그거 대신 판단해 줄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의원들 간대잖아요. 실제로 이제 민주당 가려고 한다. 네. 다수가. 그쪽에 민주당에서 받아주는 분도 있고 안 받아주는 분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 가려고 한다는 의혹도 강하게 가지고 있고 민주당 의원 숫자 늘리게 해주는 거는 그건 사실 해당 행위죠. 자, 그거는 이 개별 의원들이 스스로 판단할 일이고 나간대지 않습니까? 자꾸 그러니까 그 판단은 다르다는 거예요. 원래 비례는 당 몫으로 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정말 부득불이하고 신사적으로 될 때만 이제 이게 서로 정치적으로 타협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원칙적으로는 안 내보내주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저희 당에서는 그나마 좀 신사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최대한 한번 설득할 시간을 가지자는 겁니다. 자, 그건 알겠고요. 지금 반대 파에서는 이제 통합 반대 또는 뭐 합당 반대파에서는 자신들이 열석은 물론이고 그 이상도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당권파 합당파 안철수 대표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열석 되기 힘들다 실제 당 만들면 나갈 사람 얼마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의원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의석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당은 제가 볼 때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안철수, 유승민 둘이 합치는 것만으로 지속 가능할 거냐 비판을 많이 받잖아요. 물론 둘이 경쟁하고 뭐 갈등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쪽 당은 박정천 세 분이 계시고 그 세 분이 한 목소리가 되겠느냐. 그리고 이선을 후퇴하라고 하는 젊은 의원들이 있고 이게 단일 정당으로 존속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알겠습니다. 거기는 나가더라도 어차피 핵분열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의 걱정은 그 당이 알아서 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 말은 예. 이 의원들이 그 당의 미래를 보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안에서 다시 핵분열에 대해서 또 추앙골을 보인다. 이런 게 충분히 예측이 되는 상황에서 쉽게 옮기려고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신당이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통합신당이 저는 많이 남을 거라고 봅니다. 몇 석 많이 남을 거라고 보고 열석 기준으로 얘기해보죠. 열석 이상이다 이하다. 저는 뭐 한 10석 전후 그러니까 맥시멈 열석. 맥시멈 15석. 맥시멈 15석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최대 15석이고 제가 볼 때는 평균 정도 해서 뭐 9석, 10석. 지금 바른정당 규모 아니겠느냐. 만약에 15석이 되면 여기에 비례대표 3명 합치고 한두 명만, 2명만 더 하면은 교섭단체입니다. 예. 그러면은 사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게 교섭단체로서. 예. 그거는 아무튼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교섭단체로서 유지되기 쉽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후보를 못 낼 거예요. 그 정당. 후보를 못 낼 거. 예. 이해했고요. 깊은 큰 바람이 담긴 전망 잘 알았고요. 여기가 10석 전후에 불과할 것이다. 아무리 많아도 15석. 근데 이제 본인 전망으로는 뭐 8, 9석 이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현실적으로는. 자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15석 쪽으로 가까워졌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염색하시나요? 이번에 진짜로? 근데 그 염색을 아무튼 너무 우리 그때 염색한 약속이 딴 거였잖아요. 무슨 박근혜 정부 때 댓글 나왔냐 이거 같은데 그건 한번 결판 내고 가야 될
지금 타이밍인 것 같은데요. 염색은 이미 하셨어야 해요. 그거. 아니, 그게 아니고 댓글 국면이 넘어가지고 다스로 확 바꿨고, 요즘 또 특활비로 확 바꾸고 있는데. 진거나 진배 없어요. 진거 없는데. 아무튼 그걸 명백한 걸로 답안지 하죠. 안 보고, 자, 답안지 안 그러면 보고, 예. 15석이 맥시멈이라고 하셨으니까, 14석에 걸까요? 14석 이상이면. 그건 다음 주에 우리 얼굴 마주보고 합시다, 지금 전화로. 하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최근에, 예.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인데 그 중에서 나경원 의원이 IOC에 항의 사안을 보낸 사안, 예, 국회의원이 직접 행동한 건 이거니까 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경원 의원도 지금 어쨌든 IOC에서 통과됐잖아요. 네. 통과된 마당에 이걸 철회하라고 하진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저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했는데 젊은이들이 지금 많이 지금 분위기가 찬 이유가 과정이 불공정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능 시험도 시험 제도가 바뀌려면 3년 전에 바꾼단 말이에요. 준비할 수 있게. 근데 이번 거는 룰이 그 젊은이들 입장에서 보면 룰이 한 달 전에 바뀐 거예요. 예. 그러려면 최대한 젊은이들의 그 아픈 가슴들을 치유해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도 소홀했어요. 그래서 청와대도 그 부분 반성을 했잖아요. 자, 그건 공개 정치고 제 말은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여쭤본 질문은 그걸 이제 밖으로 끄고 나서 IOC의 단일팀을 반대한다는 서한을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보낸 사안, 요 사안에 대한 논평이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저는 과거부터 그랬는데 의사는 표명할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결정된 상황에서는 승복하는 게 맞다. 어쨌든 이견을 표명했고 IOC에서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이제는 IOC의 의견에 승복한다. 그동안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단일팀 성공시키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자. 그리고 정부도 우리 젊은이들의 아픈 마음을 치유해주기 위해서 노력하자. 이런 식으로 상생으로 풀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전화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예, 광주에서 고생하시고 광주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는 다음 주에 오셔서 예,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기 조심하세요. 네,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우주 최강 시사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 공장.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독감으로 못 나오셨던 칼 플라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정태수 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이 연속 2주 못 나오셨죠? 네. 예, 3주째 나오셨는데 소장님 어디 갔냐는 문자가 안 왔어요. 네네. 그런데, 예. 위력은 대단합니다. 제가 1월 3일 날 어머니 모시고 어딜 가느라고 하다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딱 그 얘기, 가득 채워주세요. 5글자를 얘기했는데, 예. 그 주유하시던 분이 혹시 라디오 출연하시냐고. 목소리. 예, 목소리만 듣고. 가득 채워주세요. 예, 5글자였고, 그래서 주유하다 말고 나와서 사진 찍었어요, 그분하고. 근데 그분 얘기가, 예. 그분이 이제 거기서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 같은데, 최저임금 같은 걸로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자. 그래서 오늘 최저임금 이슈가 정해졌군요. 아, 그런가요? 이번 주 주제는 최저임금 관련해서 이제 보수 매체들이 사실은 공격을 뭐 거의 한 2주, 3주 연속으로 지속적으로 했어요. 야, 큰일 났다. 우리나라 망하게 생겼다. 막 자영업자들 다 죽었다. 뭐 이런 식의 보도를 쏟아냈는데 그래서 최저임금 관련한 얘기를 좀 다뤄보겠는데 최저임금을 올리자 야 3당도 일제히 공격을 했죠. 그래서 우선 요 얘기부터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대표, 홍준표 대표, 유승민 대표 모두 최저임금에 대해서 이제 문제 삼고 있는데 이분들이 다 공약이었어요. 그렇죠. 예,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마이TV에서 제작한 요 공약이 어떻게 발표되었고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안이 발표되자 어떻게 입장을 바꿨는지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핵심만. 저는
반드시 임기 내 10,000원 이상으로 올릴 겁니다. 최저임금 사태는 문재인 정부 불통의 현주소입니다. 자, 내용이 급하게 나가서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반드시 지킨다. 최저임금 1만 원으로 만들겠다 했는데 이제 최저임금이 올라가자 이 문재인 불통의 현주소라고 안철수 대표가 말씀하시는 게 나간 거고. 자, 다음 홍준표 대표.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기호 2번 홍준표. 최저임금까지 급격히 올리고 있으니 이래서야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공약이었는데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경제가 죽고 일자리도 없어진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일자리가 없어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마디로. 자, 유승민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만이 거의 유일한 해법입니다.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이나 정책 전환을 하기를 촉구를 합니다. 자, 유승민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유일한 해법이다. 그러면서 이제 유승민 대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공약을 했어요. 안철수 대표는 임기 내라고 2022년까지죠. 그렇게 되면. 유승민 대표는 2020년까지 10,000원. 근데 이제 지금처럼 급격히 올리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20년까지 10,000원 올리려면 매년 한 15% 정도 올라가야 돼요. 네. 네. 급격히 올라가야 됩니다. 사실은 당시에 5명의 후보가 3년이냐 5년이냐의 차이가 있었지 다 10,000원까지 올린다는 약속을 했죠. 그렇죠.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얘기가 거짓말이었던가, 그러니까 속으로는 안 되는데 표 얻으려고 했던가, 아니면은 그땐 맞았는데 지금 1년 사이에 경제가 나빠져서 이제 안 되겠다라고 판단하든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예, 첫 번째는 이제 얘기할 필요가 없고 거짓말한 거니까. 그럼 1년 만에 경제가 나빠졌냐? 너무 좋아졌어요. 제가 항상 이렇게 운 좋은 정부는 못 봤다 그랬는데 정부 발표 또 하느니 3%로 수정을 했어요. 경제 성장률을. 근데 요새 지난 시간에 지금 그 정부가 지금 잡은 목표치가 달성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전망한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통계치로 보면 사실 3%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왜 이랬나 그랬는데, 근데 요새 그 세율들 보면 넘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정부 전망보다도? 예, IMF 전망이 3.6%인데, 요새 보면 한 5% 넘을 것 같아요. 특히 중국이 7% 넘어갔어요, 이미. 근데 우리가 굉장히 거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출이 굉장히 나쁠 때 내수를 늘리느라고 특히 임금을 올리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이 좋기 때문에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늘어날 때가 제일 좋거든요. 그때는 개혁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나가 봐야 알겠지만 문제 없을 거고 저는 사실 고마워요. 유승민 대표나 이제 홍준표 대표나 이런 얘기 하는 게 야, 이렇게 사람들이 서민을 걱정하고 자영업을 걱정했었나? 이렇게 계속 이런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한 1년 지나면은 이분들 얘기가 틀렸다는 게 증명이 될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인상률이 몇 프로였죠? 16.5%. 16.5%. 그러니까 사실은 유승민 대표가 공약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 네, 그거는 이제 계속 올리는 거고. 예. 네, 지금 이제 문제는 유승민 대표가 공약했던 수준의 인상률인데 이제 지금은 이제 급격히 올린다고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예. 예, 걱정하는 게 반청년 반서민 정책이라고 지금 주장하시잖아요. 그 맞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청년과 서민을 걱정하시는데 청년들은 노동시간을 줄일 거예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걱정하는 거는 임금이 올라가면 노동시간을 늘릴 것이다라고 하는 게 경제학의 그래프상의 문제인데 가령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는 대학생 입장에서 보면 최저임금 단가가 올라가면 등록금 마련하면 노동시간을 줄이지 그거 돈 더 벌겠다고 계속 노동에서 공부시간을 줄이진 않잖아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고용상의 문제는 없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건데 우리 중소상공인 입장에서 꼭 대학생만 있는 게 아니니까. 네네네. 그 문제가 가령 우리 편의점을 보면 24시간 영업하잖아요. 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낭비적인 겁니다. 밤에 2시에서 특히 6시까지라는 일 때는 손님이 안 오잖아요. 근데 고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만일에 이분들한테 판단하라 그러면 절대로 고용 안 할 겁니다. 근데 위에서 지금 고용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요. 노동시간을 느리건 줄이건 자기들한테 오는 거는 매출만 늘어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모든 하나만 그렇게 하면 매출이 늘어날 텐데 모든 데가 다 하면 매출이 늘어날 리가 없죠. 그때 10개가 더 팔리는데 10개 상점이 다 하면 1개씩만 더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어나는 거 없이 임금만 나가니까
이 편의점 어려운 거잖아요. 네. 그건 영업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영업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아니, 그게 왜 영업을 안 할 수도 없느냐면 위에서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위에서는 10개 더 팔리는 게 자기한테 그냥 이익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제 말은 임금을 자기들이 내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제 말은 실제 편의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 예. 소규모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치킨집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아르바이팅 써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한 달에 뭐 한 200여만 원 주다가 250여만 원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들 한단 말이죠. 어렵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영업시간을 줄이고 모두 같이 줄였다. 네. 라고 하면 치킨을 12시 시킬 걸 미리 시키든가 할 거 아니에요. 네. 미리 산다고요. 그러면은 판매량에는 변화가 없이 노동시간은 줄었잖아요. 그건 생산성이 올라간 거예요. 자영업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해법은 일하는 시간을 좀 줄여라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을 줄이듯이 이렇게 생산성이 올라가는 방법들이 나온다는 거죠. 앞으로 이렇게 가면. 예, 물론 아르바이트 하는 쪽에서는 노동 강도가 강해졌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대신에 단가가 올라간 거잖아요. 시급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생산성 향상분이 이 임금 올라간 거를 흡수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실제 이런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실제 이런 정책을 쓰게 되면 결국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됩니까? 네. 그리고 전체 수요는 아까 말씀드린 듯이 경제가 좋기 때문에 전체 수요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분하고 수요 증가분 때문에 현재는 이 충격이 다 흡수될 수 있는 그런 거다. 정도의 상황이다. 그리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여태까지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는 고용에 효과가 없다. 네. 그러니까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다. 였고 그다음에 그게 전 세계적인 사례다. 여태까지 수천 개의 사례를 학자들이 연구를 했거든요. 근데 최저임금이 이만큼 올랐을 때 그러면 각국의 경제 상황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각국에 미친 영향을 사례를 연구해 보면 90% 이상이 고용에 영향이 없다예요. 고용 영향이 사실은 없다. 그 생산성 흡수를 하거든요.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흡수를 하는 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고용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더구나 경제가 좋아져요. 그래서 문제가 없을 겁니다. 게다가 정부가 지금 일부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거는 혹시나 그렇게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이런 게 흡수하지 못하면 진짜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일부 이제 지원을 해줘서 그 충격을 흡수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정책 입안자의 관점에서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소장님처럼 전 세계 사례를 그동안 연구해 온 연구자의 입장에서 개별적으로는 어떤 집은 조금 더 힘들고 어떤 집은 덜 힘들 수 있지만 업소가 경제 전체로 보자면 결국은 이 정도 다 흡수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 자영업자나 이런 쪽에서 그동안의 비합리적인 일들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밤새 영업. 식당이나 뭐 이런 데서 밤새 영업하는 건 사실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거든요. 임금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24시간 예를 들어서 가게를 했는데 어떤 가게가. 그러면 이렇게 되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하도록 바뀌게 되어 있다. 네.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무 때나 사던 거 못하게 되겠죠. 그거는 3시간 문 닫는다든가 24시간. 네, 근데 그게 정확하면 3시간 전에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유럽에 가면 6시 되면 다 닫잖아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한국에 살다가 게 불편한데. 한국에 살다가 거기 가면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일찍 문 닫아 그렇게 되죠. 이거야말로 이제 우리가 판단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남들한테도 이익이고 나한테도 좋은 일인지. 이 말씀은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임금이 조금씩 더 올라가고, 그게 이제 자영업자의 관점에서 당장 힘들어 보이지만 결국은 효율을 더 높이고 혹은 삶의 방향도 좀 바꾸게 되고 점점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 네, 그러니까 1인당 GDP 3만 달러의 삶이라는 거는 집처럼 살면 안 돼요. 못 살아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외국에 가서 불편한 것 중에 하나는 거기 임금이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한테 지금 제공되는 서비스가 제공 안 되는 거거든요. 밤에 막 주문해도 막 오고 이거는 사실 이제 없어져야 되는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면 최저임금의 효과는 그 충격파는 없을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불편하면 불편한 게 아니라 그게 정상인 거고 남을 생각하는 삶이 익숙해졌으니까요. 근데 어떡합니까? 너무 익숙해졌죠. 아무 때나 배달하고 24시간 식당도 있어야 되고. 임금이 너무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한 거죠. 그게 좀 올라가면 그런 정도의 불편 같은 거는 감수해야죠. 자, 근데 이제 개별적으로 힘든 분들의 이제 인터뷰를 따서 최저임금으로 다 망하게 생겼다고 하는 것도 과장이긴 하지만 그건 과장입니다. 분명히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제 보수 매체들이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데
거꾸로 이런 정책, 그러니까 지원하는 정책 효과 됩니까? 네. 그러니까 과도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전체적으로는 충격이 흡수되는 동안 지원될 수가 있는 거고요. 저는 또 정부가 이 지원하는 것도 신청하게 하지 말고 그냥 통장에 그냥 집어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이미 다 파악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집어넣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 있는 사람들이 더 달라고 하든가 이렇게 하면. 정태인 소장님이었습니다. 안녕. 흥행에 뭔가 대박 요소가 등장했다. 네, 거기에 이권이 있는 뭐 하여튼 사업체들은 다들 이제 굉장히 환대를 하는 분위기죠.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광고도 많이 붙고 있다. 네. 네. 국내 분위기하고 다릅니다. 네, 현재 그 소식도 좀 전해주셨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어떻습니까? 1년 됐는데.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한 37%, 40% 그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역대 체제를 계속 유지합니까? 그렇죠. 그래도 공화당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80% 넘게 지지를 여전히 받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뭐 90% 가까이 싫다 그러고, 그리고 인디펜던트, 무소속 뭐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는 뭐 한 반반 갈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나뉘는 거군요.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37에서 40. 그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네. 역대 대통령 취임 1년 미국 대통령 기준으로는 네. 역대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조만간 다시 모시겠습니다. 네. 한동안 저희가 미국 소식을 안 들어가지고. 자, 김지윤 박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하태경 님이 요즘 바쁘셔가지고, 네, 오늘은 전화로, 왜냐면 지금 바른정당이 광주에 지도부가 내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하태하태 광주 와 있습니다. 광주에서 보고 드립니다. 네, 호남 민심을 좀 잡아보려고 가셨나 보죠? 예, 여기서 아침부터 많은 분들로부터 박수 받고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크게 환영받지는 않으실 것 같긴 한데, 지금 일정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제 최고위원회 곧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망월동 가서. 망월동. 하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국민통합포럼. 네. 안철수 대표 와서 같이 행사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호남에서 바른정당 첫 최고위원회도 하신다고? 예. 예, 그렇습니다. 이 호남 첫 최고위원회입니다. 열심히 노력하시는군요. 예. 제가 그래서 화끈한 거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아, 그래요? 광주 시민들에게 드릴. 예. 정말 화끈한지 한번 말씀해 봐 주십시오. 딱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여전히 빨갱이 장사하는 낡은 보수 몰아내야 된다. 자유한국당? 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뭐 주사파 정권 하더니만 이제 주사파 정권의 좌파 사회주의 정부. 이거 뭐 빨갱이 장사 아니면 할 게 없냐. 개혁 보수는 빨갱이 장사 안 한다. 뭐 이거 하나 하고요. 예. 두 번째는 제가 그 전에도 이야기하긴 했는데 좀 덧붙여서 김대중 빨갱이로 몰고 광주 민주항쟁을 빨갱이로 모은 대한민국 보수는 광주에 사과해야 된다. 이 관료 조직을 별로 믿지 않는 것도 있어서 딱히 뭐 꼭 굳이 채워넣을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인 하나로 충분하다 이런 얘기가. 네. 내가 그냥 중요한 거다. 예. 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얘기도 꺼낸 이유가 뭐냐면 이 이해 충돌의 문제 때문에 네. 미국은 이거 엄격하잖아요. 엄격하기는 한데 뭐 걸려면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제 생각에는 러시아 게이트를 파고 헤쳐갖고서는 뭐 탄핵을 한다니 법적으로 거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걸긴 굉장히 네. 쉽거든요. 대통령을 권한을 이용해서 자기 비즈니스를 한다. 네, 근데 네. 그 정도의 좀 분위기도 사실 조성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굳이 그렇게까지 할 만한 큰 게 뭐가 있느냐. 뭐 이런 부분도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쉽지는 않은 거죠. 아무래도 살아있는 권력이니까. 자, 이 이해 충돌의 문제가 러시아보다 더 클 수도 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평창 올림픽이 네. 사실상 망했다는 식의 보수 매체 혹은 보수 정당의 주장이나 안 되길 바라요. 예. 안 되길 바라는데 실제 미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좀 다릅니다. 역대 방송, 올림픽 주관사 방송의 광고 액수가 역대 최고에 달했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유명 앵커가 복귀했다 뭐 이런 네. 얘기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유명 앵커 복귀는 아마 KT 크릭을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이제 간판 여자 앵커죠. 그러니까 뭐 뉴스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쇼 같은 거, 뭐 토크쇼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제가 알기로는 그 MBC 나이트라인의 그 앵커 메인 앵커죠. 네. 그 레스터 홀트라고 지난 대선 때 첫 번째 대선 토론 그 모더레이터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마식령에 가 맛있네. 지금 왔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서 이제 또 그래가 취재하고, 있다. 예. 아. 그러니까는 그 방송 그 주간 방송사잖아요, MBC가. 어떻게 보면은 이 남북한 공식장이라는 단일팀이 이런 게 그쪽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화제성이 있는 거죠. 굉장히 화제가. 예.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올림픽 별 관심이 없어요, 사실. 뭐 음. 슈퍼볼은 좋아하는데 특히 이제 동계고 이건 하계도 아니고. 예. 근데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이상한 나라다. 근데 같이 입장을 한다고 올림픽에 나간다고 약간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래서 화제성은 굉장히 있고 그러니까 IOC도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단일팀 얘기 또는 뭐 한반도 얘기 네. 이런 얘기가 이제 정쟁의 소재로 그렇죠. 쓰이는 측면이 있고 이것이 막 큰 논란인 것 같은데 해외에서 자기들도 옛날에 그렇게 똑같은 얘기 했으면서 뭘 지금 와갖고 다른 얘기를 하고. 제가 할 얘기를 하시네. 근데 이제 해외에서는 굉장히 화제성이 있는 뉴스인 겁니다. 이게. 그럼요. 그래서 미국에서 광고도 많이 붙고 그리고 그 요거가 크게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방송사가 지금 이렇게 나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막 마식령 가고 막 이러는 거죠. 맛있는 거고. 자, 우리 분위기하고 다르게 해외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수사망을 이제 좀 좁혀가면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 쑥 또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누구를 이제 뭐 수사를 한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계속 뭐 하고는 있어요. 사위 얘기가 나왔었죠. 예, 사위가 타겟이 될 수 있다. 네. 사위가 타겟이 되면 그 다음 대통령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대통령으로 거의 간다고 봐도 딸하고 뭐 아들 뭐 자식 그렇죠. 엮여서. 예.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가라앉은 상태인데 계속 수사는 되고 네. 있는. 그리고 정치 상황에 따라 훅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러시아보다 최근에 화제가 됐던 파이어 앤 퓨리. 거기 보면 이제 트럼프 내부 인사들을 쭉 인터뷰해가지고 네. 책으로 내서 크게 화제가 됐잖아요. 네. 거기 이제 가장 재밌는 내용이 뭐냐면 트럼프는 대통령이 될 생각이 없었다. 예. 예.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걸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오히려 트럼프 캠프는 당선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다. 그러면서 당선이 된다는 목표가 아니었고 자기들도 당선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해 충돌의 문제, 뭐 돈을 받는다든가 네. 러시아 쪽으로부터 강연료를 받는다든가 네. 또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한 건물에 외국 인사들 막 부르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 묵게 하고. 네. 그래서 대통령인데 국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사람들을 자기 비즈니스에 활용했기 때문에 거기 묵게 하고 이해 충돌의 문제가 생기고 근데 이제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대통령 될 리가 없기 때문에 막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당선이 확정이 되고 예. 이제 와서 이제 뭐 연설 같은 걸 하잖아요. 모습을 보시면은 굉장히 놀랐다,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은 확실히 보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굉장히 기뻐하고 같이 환호하고 이러는데 네. 이건 뭐지? 잠잠하고. 약간, 네. 네.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에 연설을 할 때, 트럼프가 정말 처음으로 아주 프레지덴셜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진지하다고. 진지하죠. 예. 해석했는데 그때는 그게 아니고 진지한 게 아니라 당황한 거예요. 예, 좀 놀랐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전세가 좀 힘들다라는 평가도 사실 있었고, 그래서 더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목표가 당선이 아니었다. 이렇게 전세도 힘들었지만 목표가 당선이 아니었다는 내용이 나오죠. 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사실은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방송국을 하나 차리려고 했었다. 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충분히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죠. 워낙에 그러니까 TV 스타였으니까. 비즈니스를 하려고 출마했는데 덜컥 당선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또 사람이 이렇게 그 자리에 올라가면 잘하고 싶잖아요. 네.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죠. 예. 그러니까 진정으로 준비되지 않은 그래서 아직도 임명되지 않은 관료들이 많죠. 빈 자리들이 굉장히 많죠. 네. 내가 구성하고 이런데. 출발한 게 아니었던 네. 거예요. 예. 지금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본인 김어준의
뉴스 공장. 자, 2부에 이어서 김지훈 박사님과 미국 이야기, 셧다운 이야기를 길게 해보려고 했는데 셧다운이 풀렸어요. 오늘 새벽에. 풀렸는데 이것도 임시죠? 그렇죠. 2월 8일까지 이제 이해가 된 거고 그 이후에 만약에 그 전에도 뭔가 이렇게 이결이 안 되면 또 이제 셧다운이 갈 수는 있는데 이제 봐야죠. 미치 매코넬 원내대표가 지금 이제 그 이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그러니까 일단 이거 통과시키자고 설득을 해갖고 겨우 된 거거든요. 근데 다카하고 그 멕시코 장벽하고 거래가 되고 있는 중인가요? 민주당 측에서 하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그 척슈머 그 상원 의원이 하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조금 바꿨죠. 어떻게 바꿨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예산을 조금 하고 다카 살려달라라고 하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에서 뭐 다카 살리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자기는 뭐 별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바꾸고 그리고 공화당 측에서도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민주당 이제 딕 덜빈이라는 또 상원 의원이 있어요. 둘이서 같이 해갖고 다카에 이제 80만 명 전부는 아니지만 거의 한 60만 명 정도 살려주고 대신에 얘네들이 이제 부모를 초대해갖고 부모도 같이 살 수 있게 그거는 끊어버리자. 그리고 이제 뭐 장벽 예산을 주자 뭐 이런 식의 절충안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서 약간 싫다는 듯이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거짓 소굴 얘기가 나온 거죠. 그 자리에서. 쉿홀. 네. 네. 우리는 이제 거짓 소굴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어감을 살리면 뭐가 됩니까? 거짓 소굴은 너무 완화된 표현 아니에요? 느낌이 좀 완화된 느낌이 없잖아 있죠. 많이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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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 소굴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 좀 해주세요. 전문가 입으로. 전문가 입으로. 네. 뭐 똥통 뭐 이런 정도로. 똥통. 그렇죠. 네. 거기가 훨씬 더 가깝죠. 네. 뭐, 똥통이야 거기는 뭐. 느낌 확 살죠 그러면 좀. 네. 거짓 소굴이 아니라 그걸 또 아주 세게 표현한 그런 정도의 표현을 해가지고 이제 그 상대 국가들이 화가 났고. 네. 일반 국민들도 화가 났고요. 그렇죠. 네. 린지 그램 상원 의원도 뭐 하자는 거냐 도대체.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뭐 그러고. 다른 국가에서. 뭐 안 했다 그러죠. 근데 백악관에서는. 본인은 안 했다 그러고 들은 사람들이 있는데 뭐 어때요. 그래서 이제 이 전선이 서서 셧다운이 됐다가 지금 일시적으로 해제된 상태고 2월 8일부터 다시 그때까지 해결이 안 되면 다시 한번 그때 나오시기로 하고요. 지금 미국 상황을 간단하게 또 짚어보자면 러시아 문제는 좀 잠잠하죠. 지금 계속 수사는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진심 어린 그런 사과를 할 생각입니다. 자, 대한민국 보수가 광주에서 새로 태어난다 선언을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이제 호남 표심도 잡아야 되니까 민심도 잡아야 되니까 그런 행보를 하고 계신데 그런데 이제 그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당이 사실상 그 반으로 쪼개져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인데 사실 뭐 안철수 대표 많이 추락했고 뭐 저희도 부족한 점 많고 한 거 다 알고 있고 근데 이제 호남 분들에게 뭐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은 뭐 그대로 민주당 지지하실 것이고 민주당에 마음을 두지 못한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호소를 할 생각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부족하지만 적어도 호남 박지원 당보단 낫지 않냐. 호남 박지원 당. 그리고 한국당보단 낫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더 잘할 테니까 우리의 정말 지극정성을 봐서 한번 믿어달라는 뭐 간곡한 호소를 해야죠.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뭐 바른정당에서의 노력은 알겠습니다.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이제 통합이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노력을 하시는 건데, 국민의당 내에서는 이 안철수 대표 측에서 반대파를 징계한다고 한단 말이죠. 오히려 더 자극하고 있어요. 요 징계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질은 이게 이제 국민의당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친안당과 친박당으로 갈리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 본질을 봐야 되거든요. 안철수 대표 비판할 수 있어요. 비판할 수 있는데 그 대안은 뭐냐? 사실 그러니까 이제 호남 친박당이거든요. 친박지원 당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자꾸 지금 박지원 대표 쪽으로, 물론 박지원 대표가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는데, 박지원 대표에 대한 이제 영남권의, 이미지가 안 좋다 보니. 영남권뿐만 아니라 호남 분들한테도 제가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호남개혁신당이 예. 호남개혁신당의 리더십이 뭐냐? 유승민, 안철수 계속 비판하셨잖아요. 예. 비판 우리가 다르게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호남개혁신당의 그 리더십은 박지원 아니면 박정천이다. 네. 어제 이용주 의원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신한당에 함께 못하지만 박지원 당에도 함께 못하겠다. 박지원 은퇴해라. 네. 이선으로 물러나라고 지금 은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선으로 물러나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당대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호남개혁신당은 이것대로 제가 볼 때는 미래가 있는가. 이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지금 사당 대표를 한번 쭉 놓고 보십시오. 추, 홍, 그 다음에 이응자 들어가는 두 사람, 안, 유.